안녕하십니까,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국가의 부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국가의 부채가 몇 프로면 상당히 위험하다, 또는 몇 프로면 안전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어떤 수치가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화폐가, 그 국가의 부채가 국가가 기축통화국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거나, 혹은 준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국가이거나, 또 아니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굉장히 그 가치가 없는 국가의 화폐이거나에 따라 사실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느 나라의 국가 부채가 50%라고 해도 그 국가의 화폐 가치가 보잘것이 없으면 재정위기나 금융위기를 발생할 수 있고요. 반대로 100%가 넘어도 그 나라의 국가 부채가 말 그대로 화폐 가치가 말 그대로 독보적인 존재거나, 또는 독보적이진 않더라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국가의 화폐일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상당히 높아도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부채가 대략 2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준기축통화국이기도 하고, 또 다른 현상으로는 일본에서 대외에 투자한 그 투자 자금이 부채를 다 갚고도 남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210% 정도가 돼도 위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230%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아르헨티나도 비슷한데 아주 상습적으로 디폴트를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일본과 국가 부채 비율이 20-30%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거의 매번 IMF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아침에 그 국가의 화폐 가치가 아침에 사과 하나를 샀다 그러면 저녁에는 사과 반쪽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위치는 어느 정도냐? 사실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는 국가 부채는 대략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상당히 건전한 상태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건 한국의 화폐 가치는 중기축 통화도 아니고 기축 통화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가의 화폐는 화폐의 가치는 국가 부채를 어느 정도 높여놓으면 일본보다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준을 몇 프로로 보고 있냐면 60%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도 현재 블로그를 하나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국가의 부채가 지금 50%에서 60% 사이인데 60%가 넘고 빠른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1, 2년 안에 국가 부채가 80%를 넘어가면 저는 분명히 남유럽 재정위기 같은 재정위기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일본은 210%고 미국의 달러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대략 120%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미국도 현재 상태로는 뭐 시끄럽긴 하지만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도 210%니까 위험하긴 하지만 큰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해외에 투자한 투자 자산이 국가 부채를 다 갚을 정도의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걸 달러 베이스로 환전을 했을 때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 국가 부채 자체를 일본 국민이 일본 국채를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부채이기 때문에 반대로 일본 국민들한테 언제든 엔화를 찍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GDP 대비 210%의 국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버린다? 정말 엔화를 찍어서 다 매번 이자로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떠한 환경이 일어나도 잘 못 올리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로는 만약에 금리를 예전처럼 3%, 4% 정도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그 정도 수준까지 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아마 해외에 가 있던 엔화가 엔화의 투자 자금이 아마 일본 본국으로 다 회귀될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해외에 다 투자돼 있던 자금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굳이 해외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엔화는 함부로 금리를 못 올립니다. 반대로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5.25% 정도 되는데요. 미국은 준기축통화국이 아니라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언제든 원하면 달러를 찍어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를 막 찍어내도 수요는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원한 수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전 세계에 달러가 넘치면 정말 미국에서 찍어내는 국채, 달러를 다른 나라들이 더 소화하려 할까요? 더 구매하려 할까요?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지 무제한 견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120% 상태인데요. 지금도 보면 매번 그 부채 한도를 미국 그 의회에서 한도를 계속 상향 조절을 하느라고 매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50%에서 국가부채가 60% 사이인데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모든 나라들은 국가부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가의 지출은 세금 수입 대비 기준으로 지출이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을 수입했으면 세금이 100이 들어왔으면 100을 지출해야 되는데 모든 나라의 정치권에서 항상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과도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것에 뿌려댄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A라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를 통제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에요. 그런데 나를 지지하는 추종자들이 어느 날 정말 힘들어. 나 돈 좀 더 줘. 돈 좀 더 정부에서 지원해 줘. 라고 얘기를 하면 정치 세력이 그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에게 정부의 재정을 지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지불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누구나 정치를 잡고 있는 세력들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더 끌어안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입보다는 지출을 하고자 하고 지출을 원하는 세력이 더 많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지어가면서 부채를 늘려가면서 돈을 뿌립니다. 가끔 경제학자들 중에 건전한 국가는 국가 부채를 어느 정도 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본위지에서 금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듯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방만한 경영입니다. 그게 초기에는 커다란 문제를 안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뚜껑이 열리면 뚜껑을 덮을 수 없듯이 일단 국가 부채를 늘리기 시작하면 점점 더 커지지. 어느 순간 임계점이 와도 각 임계점이 왔네라고 느끼지 못하고 임계점을 넘어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 국가 부채를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예전에 남유럽에서 재정위기가 일어났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국가 부채가 60%를 넘고 한 1, 2년 후에 80%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남유럽 재정위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60%에서 80%로 넘어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가 부채가 늘어납니다. 결론은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산 가격이 폭락이 먼저 와요. 왜?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율에서 먼저 환위험이 일어나요. 환율 자체를 상승하면서 본인들이 예전에 낮은 환율에 들어와 있던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왜냐고요? 예를 들어서 달러 베이스로 들어왔을 때 환율이 우리나라가 1,100원이었을 때 들어왔으면
1달러에 1,100원에 환전을 해서 자산을 샀던 가격이 원화로 갖고 있는 자산이 어느 날 1,400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400원이 돼서 주는 게 아니라 1,400원을 줘야만 1달러로 바꿔주기 때문에 내가 1,100원에 샀던 자산을 팔아서 달러로 바꾸려면 300원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추세적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내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금융기관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통화량 자체가 유동성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돈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대출을 거꾸로 금융기관으로 회수를 하게 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없기 때문에 파산을 하거나 돈을 더 얻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그 위험이 금융기관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결국엔 금융기관도 손을 못 대고 넘어지게 되면 해외 투자 자본들도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결국엔 같이 파산하는 현상을 갖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자산 가격에 1차적으로 급격한 폭락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원히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또 엉뚱한 짓을 합니다. 무슨 엉뚱한 짓을 하냐? 무너지는 금융기관이나 무너지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또 찍어내요. 또 찍어내서 인쇄를 해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이 살아나는 것 같지만 그 화폐 가치는 더 하락합니다. 무슨 얘기냐?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일부가 나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남아있는 그 통화량을 또 찍어내서 유동성을 늘려버리면 남아있는 외국의 투자 자본도 다 철수합니다. 왜냐? 환율이 정말 높은 상태로 치솟게 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외국 투자 자본이 다 빠져나가면 그때 자산 가격의 바닥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자산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자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은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여기서 갖고 있는 어떤 투자 자산들, 그런 자산들이 바닥을 보이고 다시 재차 상승하게 됩니다. 충분한 시기가 거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 상황에서 두 가지 형태의 국가가 일어납니다. 아르헨티나처럼 통화량을 계속 찍어내서 커버를 해주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금융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파산을 하게 되는 걸 놔두는, 예전에 일본이 겪었던 두 가지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처럼 통화량을 찍어서 살리거나 아니면 그냥 금융기관이고 몇 가지 기업들이 파산하도록 놔두거나, 물론 거기서 빚잔치를 어느 정도 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파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살리고 일부는 죽이는 구조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거치지 않고 살리려고 하는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 또는 구조조정 어느 정도 거치고 살리려고 하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형태에 따라 우리는 미래가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무슨 얘기냐? 통화의 끝없는 하락, 그것이 하이퍼 인플레를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유럽 금융위기처럼 금융위기를 겪고 나면 그 화폐가 안정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추세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통화량을 더 안 늘리고 몇몇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파산시키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안정화가 되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겠죠. 이것의 선택은 사실은 정부의 행위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분명히 남유럽 재정위기 같은 재정위기가 올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거의 누구나 선진국 중에 어느 정도의 국가들은 거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현재 지금 두 가지 사람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수출 데이터를 보다 보면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요. 두 가지 데이터, 반도체와 자동차 외에는 거의 모든 산업이 중국으로부터 점점 밀려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롯데케미칼 같은 안정적인 캐시카우 기업이
정말 적자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보시고 계실 거예요. 그것은 롯데케미칼이 경쟁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진 자, 그게 누구냐? 중국의 화학산업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가율이 우리와 비교가 안 돼요. 왜냐? 급여 수준이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이라는 그런 급여 수준을 갖고 있는 국가와 한 달에 최저임금이 300, 400대는 그런 임금을 갖고 있는 국가의 원가율이 도대체 어느 나라가 더 높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죠. 그게 우리나라고요. 앞에 전자는 중국입니다. 결론은 아무리 원재료를 싸게 들여와도 인건비에서 높은 곳은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 미국에서 제조업이 다 철수했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왜냐고요? 인건비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조업은 그 상황에서 인건비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 나왔고, 결론은 미국에서 선택한 것이 제조업이 아닌 다른 금융업이라거나 아니면 서비스업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아르헨티나 같은 그런 구조조정이 아니라 일본과 같은 구조조정을 거치기를 오히려 희망합니다. 왜냐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구조조정이 아닌 통화량 남발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의 많은 급여 생활자 여러분들은 월급을 받아서 일주일도 생활을 못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25일 날 급여를 받고 정확히 그 다음 달 첫째 주가 되기도 전에 모든 돈을 다 쓰고 나머지 기간은 손가락 빨 수 있거나 쓰레기통을 뒤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미래가 되지 않으려면 고통스러워도 그나마 일본처럼 몇 개의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몇 개의 기업이 파산하는 구조조정을 거치는 것이 저는 보다 현명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을 위반하거나 정치를 하는 통치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참 사실 저는 좀 두렵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찍어서 그 사람들에게만 돈을 주고 그 사람들만 살리는 그런 정책을 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죽이고. 그것이 일본이 간 길일 수도 있고 아르헨티나가 간 길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한번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런 구조조정을 안 거칠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 정말 원가 개념에서 강력한 중국이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뺏었던 그 산업을 고스란히 중국으로 뺏길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쟁에서 이기려면 두 가지예요.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급여 수준이 높아도 생산성이 중국보다 뛰어나다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급여를 중국 수준으로 낮춰야 돼요. 원가율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가능할까요? 50만 원까지 월급을 떨어뜨리면 사실은 또 하나가 따라와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자산 가격도 50만 원에 맞는 수준으로 내려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걸 원할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거든요. 왜냐? 국가는 저는 몰랐지만 나중에 확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걸. 왜 노력을 할까요? 세금 때문입니다. 자산 가격을 많이 올려놔야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강남에서 1년에 들어오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조 5천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세금을 서울에서 적게 내는 저쪽이 어디죠? 북부, 강남이 아니면 강북, 미아 말고 하여튼 내가 노원구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곳에서 오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1,000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뭘 하려 할까요? 왜 여러분 알겠지만 국가에서 맨날 그렇게 부동산 펌프질을 할까요? 부동산 펌프질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 때 최경환이부터 시작이지만 사실은 지금은 내리지도 못하고 펌프질을 했기 때문에요. 그냥 놔두면 내려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특례자금 대출이라는 55조를 뿌려대는 이유가 그것을 바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오늘은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은 국가의 재정 적자, 국가의 부채가 우리나라가 60%를 넘어서면 저는 빠른 속도로 80%를 넘어갈 것이고, 그것이 남유럽 재정위기 같은 재정위기를 우리한테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좀 말이 좀 약간 버벅거렸네요. 좀 더 다음번에는 의욕이 넘쳐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좀 더 다음번에는 좀 똑똑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